이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나이가 많으시거나 오래된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노래는 이난영 가수가 부른 목포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은 바로 저고리 시스터즈인데요. 저고리 시스터즈는 정말 실제로 존재했던 1930년대 걸그룹이에요. 그리고 방금 들려드린 노래를 부른 이난영 가수는 저고리 시스터즈에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활동기간 연도는 1939년부터 1945년입니다. 그러니까 광복 이후 해체되었음을 볼 수 있죠. 조선 악극단 소속이었고 조선과 일본에서 공연을 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의 작가는 저고리 시스터즈의 존재 사실을 알고 나서 그런 상황에서도 꿈을 꾸고 그 꿈에 도전하고 엎어지고 또 일어나 도전하면서 어두운 시대를 건너온 용기 있는 청소년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책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가수를 꿈꾸는 두 소녀의 이야기를 담아내게 됐죠. 마침 한 소녀가 밖으로 나오네요. 저 소녀를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필수는 다른 날보다 일찍 육호 할머니 아침밥을 가지러 갔다. 섭섭이 없으니 참모 아주머니도 일손이 모자랄 것 같아 거들어주면서 분위기를 살필 생각이었다. 예상대로 참모 아주머니가 혼자서 정신없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벌써 왔어? 바쁘실 것 같아 도와드리려고요. 필순이 소매를 걷어붙이자 참모 아주머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지나갔다. 그래? 그럼 거기 무 좀 썰어. 주인님이 요즘 소화가 안 되신다니 묵국 좀 끓여야겠어. 필수는 도마 위에 놓인 물을 나박나박 썰면서 창문을 힐끗 곁눈질했다. 그릇을 엎어놓은 실ong 뒤편에 깨진 창문이 보였다. 유리 파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참모 아주머니가 치운 모양이었다. 필수는 깜짝 놀란 척했다. 어머나, 창문이 깨졌네요. 필순의 말에 참모 아주머니가 돌아보았다. 표정으로 보아 필순을 의심하는 것 같진 않았다. 어젯밤에 누가 장작개비를 던져서 깨뜨렸어. 장난을 친 건지 뭘 노리고 그런 건지 도둑이 된 것 같진 않은데. 참모 아주머니는 어젯밤과는 다르게 심드렁하게 말했다. 아, 그래서 어제 별채에 오셨던 거예요? 주인님께서 샅샅이 뒤져 찾으라고 해서 조사한 거야. 난 내가 그럴 리 없다고 했지만 정원사가 자꾸 가보자고 해서. 정원사 아저씨가 저를 의심했다고요? 제가 왜 창문을 깨요?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정원사가 얼핏 별채 쪽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걸 봤다고 해서 말이야. 그 말에 필수는 시침을 똑 대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별채까지 노린 거예요? 대체 누가, 왜 그런 걸까요? 낸들 알겠어. 도대체 정원사 아저씨는 그때 뭘 하고 있었기에 그 야단이 나는 것도 모르고 있었대요? 필순이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자 참모 아주머니가 필순을 보며 빙그레 웃었다. 이 집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기특하다는 듯이. 근데 섭섭이는 언제 나와요? 아주머니 혼자 부엌일을 바쁘실 텐데요. 아직 많이 화가 안 풀리셨겠죠? 그 말에 참모 아주머니가 눈을 찌뜨고 필순을 앵돌아보았다. 그녀는 이제 필요 없어. 이 집에서 나가게 될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마님이 애지중지하는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댔으니 죽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지. 버르장머리 없는 건 어디서 감히. 참모 아주머니가 씩씩거리며 안주인처럼 화를 냈다. 필수는 어이가 없었다. 주인의 물건을 몰래 만진 건 잘못이지만 그게 어디 죽을 만큼 잘못한 일인가. 만약에 섭섭이 일본인이었어도 저렇게 말했을까? 그럼 섭섭이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보내버린대. 중국요? 필수는 뜻밖의 말에 너무 놀라 큰 소리로 물었다.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었다. 왜 여국 모집하잖아.
요번에 모집한 애들 중국으로 보낼 때 같이 보낼 거라더라. 거기 부대에 가서 잘못은 뉘우칠 기회를 주겠다는 거지. 부대요? 공장이 아니고요? 뭐? 아, 됐어. 넌 몰라도 돼. 어서 일이나 해. 참모 아주머니가 오늘따라 뭔 말이 그리 많냐는 표정으로 필순을 째려보았다. 필순은 참모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여자인 섭섭이한테 군대에 가서 싸우려는 건가?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언제 가요? 일행이 사나흘 뒤에 경성에 도착할 거라던데. 사나흘 뒤요? 필순의 목소리가 이상했는지 참모 아주머니가 흘기 쳐다봤다. 너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딴짓할 생각 말고 일이나 잘해. 필순이 얼른 도마 위로 눈을 내리깔았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려 나왔던 것이 혹여 의심을 살까 두려웠다. 아야! 하얀 무 위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다. 너무 놀라서 허둥대다 그만 손을 베이고 말았다. 깊이 베었는지 꽉 잡고 눌러도 피가 멈추질 않았다. 이런 칠칠치 못한 것 같으니 주인님께 드릴 음식에 불경스럽게. 참모 아주머니가 피 묻은 물을 골라버리면서 혀를 끌끌 찼다. 하여간 둔하고 어리석은 너희 조센징들은 꼭 티를 낸다니까. 순간 필수는 발에서부터인지 가슴에서부터인지 아니면 눈에서부터인지 뜨거운 무언가가 온몸에 소용돌이를 치며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을 분노라고만 부르기에는 너무 거대하고 깊었다. 손가락을 베인 것이 뭐 대수라고 또 조센징 타령이야. 조센징이든 일본인이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지. 그러나 당장 필순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이를 악물고 지금의 수모를 견뎌내는 일뿐이었다. 앞으로 있을 거사를 위해.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할게요. 특별한 하루였다. 필수는 유코 할머니의 시중을 드는 시간 말고는 온종일 밭가디를 도왔다. 별채와 본채를 오가며 필순이 해낸 일은 만만치 않았다. 섭섭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섭섭이 하던 일을 찾아 했다. 필수는 섭섭이 그랬듯이 양동이에 물을 퍼와 정원 한가운데 생뚱맞게 서 있는 석등에 낀 이끼를 닦아냈다. 잡초도 뽑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린 거미줄도 걷었다. 그런 필순의 행동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는 듯했다. 오히려 참모 아주머니는 필순을 흡족하게 바라보며 칭찬했다. 그래, 그래야 이쁨 받지. 어떻게든 이곳에서 섭섭을 구해내야 한다. 필수는 섭섭이 빠져나갈 통로를 찾기 위해 꼼꼼히 살폈다. 그래서 일부러 정원이를 찾아서 했다. 아무래도 대문으로 도망치는 건 불가능하고 정원 담장을 넘어야 하는데 담장은 생각보다 높았다. 필순의 키보다 2배는 좋게 돼 보였다. 게다가 돌 사이에 시멘트를 발라 담장 어디에도 구멍 하나 보이지 않았다. 정원사는 일하는 척하면서 자꾸 필순의 주변을 맴돌았다. 거미줄에 걸려들 먹잇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미처럼 필순을 감시했다. 저 애가 장작개비를 던졌을 거야. 분명히 그랬어. 혹시 그년이 다시 자기 옆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어림없는 소리야. 어림없고 말고. 정원사의 눈은 필순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다. 필순도 그런 정원사에게 자신이 그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내비쳤다. 아저씨, 저기 담장 기와장 하나 빠졌는데요. 알고 있어. 곧 수리할 거야. 아저씨 다리가 귀가를 하셔야 일이 끝나니 힘드시겠어요. 나란 일을 하시는 분이라 늘 늦으시지요? 필수는 정원사가 몇 시쯤에나 잠드는지 알아보려고 떠보았다. 우리 주인님처럼 높으신 분은 늦게까지 일 안 해. 아랫사람들이나 그렇지. 정원사는 필순이 살갑게 말을 건네니까 퉁명스럽게나마 대답을 했다. 아, 그럼 아저씨도 일찍 주무시겠군요. 난 또 주인님 모시느라 힘드신 줄 알고. 가끔 별채불을 오래 켜놓아서 죄송해요. 아저씨도 주무셔야 할 텐데 이따금 할머니가 고집을 부리면 저도 감당이 안 돼요. 그니까 별채는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상관없어. 나도 10시 전에는 자니까.
새벽에 주인님 모시고 산책을 가야 해서. 10시 전에는 잔다고? 그럼 그 이후에... 그러나 필수는 난감했다. 어떻게 이 감옥 같은 곳을 빠져나갈 것인가. 아무리 둘러봐도 틈이 보이지 않았다. 낮에 한바탕 소나기가 퍼부은 뒤라 공기가 맑았다. 오늘따라 유난히 붉게 피어오른 노을이 나뭇가지 사이로 선연히 흐르는 것이 무척 아름다웠다. 필순의 애타는 마음 따윈 아랑곳 없이 저물어가는 하늘은 해를 삼키듯 뚝딱 하루를 삼켜버렸다. 필순은 하늘을 원망스럽게 바라보았다. 그 순간 필순의 눈이 반짝 빛났다. 나무! 필수는 정원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 아래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젠가 섭섭이 태산목이라고 가르쳐 주었던 나무였다. 높이가 2층과 맞먹었다. 태산목은 키만큼이나 품 또한 넓어서 가지가 담장까지 뻗어 있었다. 처음 이 저택에 왔을 때 담장 너머에서 빼꼼 내다보던 그 나무였다. 그래 저거야. 저 나무로 올라가면 담을 넘을 수 있겠어. 필수는 나뭇가지들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첫 가지가 좀 높아 보였지만 어떻게든 오르기만 하면 다음은 문제 없어 보였다. 담장과 맞닿은 가지를 눈에 담아두었다. 들키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담을 넘을 수 있을 터였다. 다만 섭섭이 아픈 몸으로 나무로 오를 수 있을지가 문제였다. 정원사가 이상하게 여길까봐 필순이 서쪽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노을이 참 예쁘네요. 필순의 말에 정원사는 하늘을 한번 쓱 올려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대문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섭섭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마도 며칠 벌을 받다가 풀려날 거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멀리 중국으로 보내질 거라는 사실은 까마득히 모른 채 어설픈 희망을 품고 있을 것이다. 어서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데 섭섭에게 갈 만한 구실이 없었다. 게다가 창고는 정원사가 드다니는 길목에 있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필수는 육호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다. 노래도 많이 불러주었다. 마음이 착잡하다 보니 부르는 노래마다 구슬펐다. 필순의 노래를 듣는 육호 할머니의 눈이 그렁그렁했다. 할머니도 슬프군요. 저도 슬퍼요. 동무하고 헤어져야 하거든요. 보내고 싶지 않지만 보내야만 해요. 육호 할머니가 필순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잔잔하고 느린 가락. 역시 슬픈 곡조였다. 육호 할머니는 한 손은 가슴께에, 다른 한 손은 배 아래쪽에 두고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악기를 연주하는 신용을 했다. 아마도 잘 나가던 게이샤 시절이 떠오른 모양이었다. 필순은 육호 할머니 손을 꼭 감싸쥐었다. 가끔은 달려들어 필순의 머리채를 쥐어뜯어 놓곤 했지만 고운 손이었다. 필순은 육호 할머니와 노래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정원사가 잠드는 10시가 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다. 육호 할머니는 조금 전 잠이 들었다. 시간이 천년처럼 흘러갔다. 대문 옆에 딸린 정원사의 방불이 마침내 꺼졌다. 필수는 낮에 섭섭의 방에 잠깐 들러 옷가지를 챙겨 나왔다. 입성이 후줄근하면 사람들 눈에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필수는 옷보따리를 안고 천천히 일어났다. 과연 필승과 섭섭은 저택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그 폭풍 전야의 따뜻함 속 한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는 무단 통치기, 문화 통치기, 마지막으로 민족 말살 통치기로 나뉘어요. 그리고 민족 말살 통치기는 마지막 통치기인 만큼 가장 혹독한 핍박의 시기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징병제도를 실시해서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고 10대 초반에서 40에 이르는 여성들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거나 군수 공장 등지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일본군을 상대하는 일본군 위안부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끔찍하고도 아픈 역사죠. 또 한국 신민화 정책에 따라 창씨개명 일본어 강요를 함으로 한국어가 공교육에서 추방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945년 해방 당시 남한의 12세 이상 인구의 78%는 한글 문맹이었다는 주장이 있기도 해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책을 읽으며 지금은 여성이 정말 자유로워진 시대구나 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렇지만 깊이 뿌리내린 유교 사상의 잘못된 적용 때문에 여전히 힘듦이 있지만 말이에요. 그치만 어찌되었든 이렇게 자유로워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유관순 열사님이 생각났어요. 그녀는 어린 나이였지만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향해 나아감으로 우리 민족에게 불씨를 심어주었죠. 하지만 때론 그렇게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일본인들은 유관순 열사님을 폭도라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불씨는 우리가 존재하게 해줬음은, 그리고 그녀의 열정이 지금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음은 사실이죠. 또 필순이 탈출하려는 저택은 경성에 있는 것인데 당시 경성은 모던보이, 신여성의 도시여서 필수는 가는 내내 로망 가득한 생각에 잠긴답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는 아픈 역사를 지님과 동시에 유교 사상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시기였어요. 자유로운 연애론이 확산되었고요. 동시에 이혼도 증가했죠. 그리고 처음으로 독신자가 등장했습니다. 또 가부장제가 해체되었고요. 그런 자유로운 사랑의 시대의 예시로 사회찬미의 주인공인 김우진, 윤심덕이 있는데요. 이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그려낸 단편 드라마가 있죠. 저도 그것을 봤는데요. 정말 잘 담아낸 것 같아서 몰입해서 볼 수 있었어요. 이종석, 신혜선 배우님의 케미와 연기도 한몫했고요. 그런데 자유연애론이 확산되었다는 것을 보고 그 이후 우리나라의 노래의 방향성이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좋은 가사도 있죠. 그러나 사랑에 대해 쓴 가사가 대부분이고 방탕하다라는 느낌을 자주 받아요. 잘못된 것이 개성으로 인정되고 멋이나 쿨함으로 보이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올바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그것에 물들어가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저희 학교에서 송라이팅이라는 수업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수업은 수업 이름 그대로 작사, 작곡을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 수업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노래를 통해 올바른 가치를 전해주고 저 또한 이런 방송을 통해 사람들이 올바른 것에 물들도록 하면 언젠가는 깊게 적셔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쓰면서 저의 모습을 정말 많이 반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책 속에서 소녀들이 컴컴한 시대 속에 살면서도 꿈을 놓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되돌아볼 수 있었어요. 저의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의 환경은 그 시대에 비하면 천국이죠. 그리고 그들도 확실함이 없기는 마찬가지였겠죠, 당연히. 그런데 저의 열정은 그들에 비해 한참 뒤처지지 않나. 그것을 보며 저도 저의 목표, 그리고 꿈을 향한 열정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는 길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정말 미지수이죠. 수백 명이 우리가 가는 길에 서 있고
가끔 운도 따라줘야 할 겁니다. 힘은 당연히 들 것이고요. 그렇지만 어차피 어느 길을 가든 실패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열정을 다해 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우리 새로운 한 해 다시 만나게 됐네요. 다들 새해를 어떻게 맞으셨나요? 저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더 심해져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올 한 해 우리 더 힘내봅시다. 그리고 오늘 책 속의 수녀들처럼 그 속에서 불꽃으로 한 해를 앞으로를 보내봐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길 바라요.